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 우리 수군이 얼마나 성장했고 네. 강해졌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군이 달라졌어요. 우리 수군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전력을 정말 뭐 한쪽으로는 양을 늘리고 한쪽으로는 정말 전력 강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그래서 결국은 진포해전, 관음포해전에서 나중에는 2배 이상의 적들도 무찌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자신감 빽빽 결국은 가자! 이렇게 된 거 대마도로 가자. 대마도로 가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텐데요. 과연 대마도 정벌로 외구 세력을 소탕할 수 있을까요? 대마도 정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성해진 우리 수군의 활약으로 외구의 침략을 물리치고 이제 외구의 뿌리를 뽑기 위해 대마도 정벌을 계획하는데 외구의 본거지 대마도를 정벌하라. 일단 대마도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외구들의 본거지로 떠오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자꾸만 일본이 독도에 관련해서 언급을 할 때 그렇다면 대마도는 우리 땅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도 저는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예전에는 우리 소속 아니었던가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역사서인 진대에 보면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었다. 사람의 모습도 그것에 나는 토산물도 있는 것은 모두 신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동국 여지승남 23권에 동래연 산천조를 보면요. 대마도는 곧 일본의 대마주이다. 옛날에 우리 계림에 예석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외인이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록이 있긴 한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대마도를 한 번도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조선 시대에는 그때부터는 그 이제 그냥 좀 예. 저기까지는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 되는 그렇죠. 네. 내 기록에도 나오지만 언제 외인이 살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심지어는 태종 때 점령하자가 아니라 우리한테 귀순시키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뒷감당합니까? 걔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무역을 하면 이게 돈 되는 땅인데 농번을 하니까 저기 식량도 생산 안 되는 땅이 우리한테 와봤자 100%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쟤들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지고 있는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가지고 있는 파이에서 또 떼내줄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 조그만 땅도. 진짜 박사님 말대로 이 소유주가 누구냐를 뭐 따지기보다 일단 대마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왜 외구들의 본거지로 떠오르게 됐는지. 대마도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한국하고 거리가 50km예요. 일본 본토하고 거리가 150km예요. 이게 지금 대마도의 본질적인 고민이에요. 결과적으로 한국이 더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구들 입장에서는 옛날 때는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잘 못 묵어요. 네. 그럼 육지로 와야 되는데 조선시대 기록 보면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가는데 빠르면 반나절? 하긴 한나절이면 가요. 다시 말하면 대마도가 없으면 이틀을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마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서 땅 해야 딱 떨어진다. 희한해. 그 우리도 중요성을 좀 인식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쪽을 털러 갔었으면 중요성을 그렇죠. 좀 근데 우리 줬을 입장에서 수도 있겠죠. 대마도를 털 일도 없고 그렇죠. 무역을 안 하니까 거점으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죠. 그럼 이제 대마도 정벌을 마음을 먹었잖아요. 대마도라는 지역은 그 일본에게는 외국에게는 어떤 지역이었나요? 일단 저희가 워낙 땅이 척박해서 농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은 낚시인들의 예. 천국이잖아요. 불가능하다. 농토가 너무 적어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깔아앉은 게 섬이라서 8분응선, 7분응선 이렇게 잘라보니까 평야가 없는 거예요. 뾰족뾰족하고 있고. 예, 근데 대마도에 읍이 6개인데 읍에나 가야 평지가 좀 있어요. 제일 큰 읍에 가면 좀 뭐 체육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좀 있는데 보통 가다 보면 제가 좀 황당했던 게 가면 다 도로가 절벽인데 네. 도로 옆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견 잡을 정도 땅에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한 1m, 2m. 그리고 절벽이고. 저기다가 작물을 심는다는 건 얼마나
심을 데가 없으면 중요한 건 지금 대마도가 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하도 많이 빠져나가서 네. 오질 않아요. 살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마도는 이렇게 인구 증가율보다 감소율이 높은 땅이래요. 아. 근데도 지금도 옆에다가 그렇게 짓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그 식량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대마도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제주도의 40% 정도라고 하는데 농지가 4%래요. 전체 면적이. 와. 그럼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저기 이태리 같은데 유명한 왜 절벽에 있는 마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쁘지도 않아서 관광지도 안 되고 대마도 같은 경우는 나는 게 바다니까 지금 낚시꾼의 천국이라고. 낚시분들 엄청 많이 가세요. 낚시하는 예, 분들. 그 제가 갔을 때 낚시 좋아하는 분이 계셔갖고 여기가 고기반 물반이라면서요 그랬더니 가이드분이 정색을 하면서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듣고 오셨냐고. 아니에요 그랬더니 731이던데요. 아, 정말 많이 가세요. 문제는 그 고기를 잡아서 네.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대마도의 왼수가 이끼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이끼, 대마도, 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끼는 일본이 가깝거든요. 네. 근데 이끼는 대마도 사람이 정말 열받는 게 수산물을 똑같이 잡잖아요. 네. 네. 그걸 본토에 갖다 판다고. 그럼 이쪽은 100km를 더 날아가야 돼요. 그렇죠. 원가에서 상대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끼는 일본에서 굉장히 잘 사는 섬이에요. 아. 대마도는 일본에서 지금도 제일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한국하고 거래를 네, 통해서 그게 꿈이 그거예요. 한국에다 수산물 팔아먹는 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낚시꾼 분들만 잡아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이스박스 3개인가까지 뭐 허용된다며 4개인가 뭐 그래서 잡아도 횟집에 파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제가 이 남쪽 지방에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등대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죠? 대마도가 보여요. 대마도 맨 제일 가까운 데 가면 등대는 보이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거기서 한국 핸드폰이 터져요. 야. 그럼 난리들이 나. 거기서 집에 거기서 다 전화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치상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한국과 그렇죠. 훨씬 더 가깝고 일본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붙어 살면 이끼 한 대 다 뺏겨요. 거기다 이끼는 황당한 게 섬이 대마도가 반대로 가운데가 푹 꺼져가지고 평야도 많아. 그리고 거기는 일본의 지중해라고 또 바다 모래사장 이런 게 좋아갖고 관광객도 엄청 와요. 피서객도. 아, 그럼 대마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끼 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가겠네요. 왼수지 왼수. 그러니까 대마도는 수영하러도 안 오지, 관광하러도 안 오지, 곡식도 안 나지, 나는 건 못 팔아먹지. 그래서 18세기에도 대마도가 살 길은 조선하고 통하는 길밖에 없다. 대마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조선어 통역학교가 있었어요. 와.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 길은 조선하고 교육하는 길밖에 없다. 그럼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땅에 척박하고 네. 또 그때가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그야말로 내전 시기였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해적들이 그러니까 피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으로 왔는데 살기 위해 도망쳐서. 쌀을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이 가깝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이 곡창지대잖아요. 그렇죠. 타켓트가 되는 거죠. 아.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왜구들도 대마도에서 거쳐서 와요. 근데 대마도가 또 수입원이 없으니까 얘들한테 세금을 받아. 그리고 분명히 털은 물건을 거기서 좀 이렇게 했겠죠. 한마디로 해적들의 허브였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눈을 돌리면서 대마도로 가자라고 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원 정벌 때도 사실은 정말 시기 잡기도 너무 힘들고 백길도 너무 안 좋고 이랬었는데 대마도를 갑자기 치러 가자 이것도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전에도 고려 때 대마도 정벌을 사실 했어요. 해서 아. 항구에 가서 배를 태우고 그랬는데 기록이 너무 없고 그렇게 대규모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해봤다는 경험은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선 세종 즉위했을 때 한 건데 이때 대마도 정벌은 이제 대규모로 가게 되는데 여기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당시에 그 대마도 왜국도 있었고 이쪽 모여서 대함대를 결성해서 네. 중국 요동 지방을 털기 위해서 대선단이 갑니다. 아 외구 선단이요. 네. 가다가 몇 척이 낙오를 해가지고 아. 조선 해변에 상륙을 해요. 아. 사실 그놈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군사작전 할 때 보면 꼭 말 안 걔네 듣는 있어. 걔네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맙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얘들이 물 들어왔다 잡혀요. 아. 그리고 실토를 해요. 이런 규모로 지금 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니네 때리러 온 거 아니야 명 갈라고 했는데 잘못해서 온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겠죠. 그래서 완전히 비었다. 아. 대마도가 비었으니까 이때 가서
아주 소탕을 해버리자. 원 살고 있는 이 근거지를 싹 다 불태워버리면 이제 얘네들이 없어질 테니까. 지금이 기회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회다라고 해서 갈 수는 없어요, 군대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노르망디 상륙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년 이상 준비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네. 만약에 지금 노르망디 해변 독일군이 다 비었대. 가자. 가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하려고 작전 준비를 해놨던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단기간에. 때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럼요. 근데 그 기회가 온 거죠. 정벌로 끝나서는 좀 안 되고 좀 점령을 해서 기자님도 많은 미련이 남아 계시고. 조선시대는 땅이 아니라 거지 떼가 몰려온다고 생각했어요. 저걸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근데 누가 그깟 거 못 먹여 살립니까?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먹여 살릴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냐. 네. 그러니까 당신은 왜구를 방지한다는 정도의 이익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역에 대한 아주 손톱만큼한 그 어떤 감각이 없었을까요?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농본주의잖아요. 농본, 억말. 그 경제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딱 그 주어진 만큼만 한다. 덜 중요한 차순위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본래 이 미래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그럼요, 상태에서 그럼요. 과거를 바라봤을 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그럼요. 어땠을까 이후는 정말 그냥 의미 딱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다 싶어서 가는데 우리 군이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었나요? 이때가 되면 완전 육군하고 수군하고 분리가 됩니다. 아하. 이건 나름 대단한 거죠. 멋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또 기록이 있죠. 또 고려사 창문 중에 문종 23년 10월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연로하고 몸에 병이 있는 자는 자손 친족으로 대신할 것을 허락하고 자손 친족이 없는 자는 나이가 70살이 될 때까지 간문 위에 한속시키고 70살이 넘으면 단지 구분 전 5개월만 분급하고 나머지 토지는 회수하라. 해군에 있어서도 역시 이 판례에 의거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군이 나오는데 네. 그럼 해군이 있었지 않냐? 당연히 있었죠. 고려 수군이 있었는데 하나의 독자적인 지금처럼 해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이런 독자적인 병정이 아니고 수군이 있긴 있는데 전체 하나의 이론적 지휘 체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고 지난번에 말했던 최영의 수군안 네. 양과 정지의 질이 합쳐져서 조선의 수군 개혁은 그거예요. 도마다 병마절도사가 있고 수군절도사가 있어요. 그리고 최영의 양과 정지의 질이 합쳐진 수군이 해안에 쫙 포진하게 된 거죠. 이걸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대승들도 이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던 그럼요. 거네요. 그리고 켜켜이 쌓인 거네요. 그래서 조선 세종 때는 72곳에 829척의 병선과 5만 169명 기성군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건 늘 계속 변하는데 기선군이라는 건 배 타는. 수군, 예, 수군. 맞네요. 그러니까 저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저 양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가 우리가 보여요, 외국한테 정말로. 당한 걸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잘 준비한 거지. 아니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대마도 정벌이면은 그 전에는 어떤 시도들이 좀 있었나요? 1, 2차에 걸친 정벌이 있었습니다. 네. 1차가 고려 창왕 1389년에 한 번 있었었고요. 네. 두 번째가 조선 태조 때 1396년에 2차 대마도 정벌이 있었습니다. 태조가 이 한번 왜구들을 쓸어버린 다음에 이것들은 미연에 좀 쳐야겠다. 그 기록이 워낙 이게 없어요. 네. 그래서 1차 정벌 때 박위라는 장군이 출격을 하는데 박위도 기록이 좀 없는데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태조가 자기 반대편이었는데도 정말 삼국지에 나오듯이 술 내려주고 막 이래고 자기 정고 편으로- 초려를 통해. 예, 자기 편 만드는 그런 장군이거든요. 근데 전함은 100척 이상 갔던 것으로 봐서 1만 또는 조금 1만 미만의 군대가 갔던 것 같은데 포고에는 배 태우고 주변에 민가 태우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고려인 포로 100명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정과예요. 그렇죠. 다만 문제가 대마도 사람들만 왜구라면 이게 먹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이끼라든가 뭐 다른. 대마도는 어차피 걔들하고 거래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근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군요. 예를 들어 내가 가서 100의 피해를 입혔는데 대마도가 왜구들을 다 못 오게 하고 그걸 안 하면 300의 손해를 본다면 100의 피해를 입더라도 또
하겠죠.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려보다는 침입이 확실히 줄긴 줄었지만 그럼 이 조선 기록 안에서는 어느 정도였나요? 하지만 만만치 않은 침공이 있었습니다. 1393년부터 1397년까지 무려 53회가 침입이 있었습니다. 오. 특히 1396년 8월 9일 경상도에 침입한 왜군은요 120척의 대선단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래, 기장, 동평성이 함락이 됩니다. 왜구한테. 성이 함락됐다고요? 예. 아니 5년 동안 53회 정도면은 1년에 10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왔던 그래도 고려 때부터 시골이죠. 낫죠. 고려 때 그때 한창일 때 1년에 50번씩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주로 해안가 털어먹는 거기 때문에 전에같이 조선 털고 강화도까지 오고 이런 건 아니고 그중에는 어선 털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대규모 침공이 한번 오면 조선도 우리 못 참는다.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꼰대 보여줘야죠. 태조의 어떤 이 또 유능한 인재였던 박유 장군이 박유 또 장군. 가나요? 이번엔 박위가 아니고 1396년 그러니까 태조 5년에 김사형이라고 당시 최고 재상이었죠. 를 필두로 해서 대마도로 가는데 이 기록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갔다. 아우, 왜 우리는 기록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안 쓰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교수님한테 한 3,000번 했을 겁니다. 근데 뭐 갔다가 오는 걸 알고 배들이 딱 숨었을 수도 있고 기후가 나빠서 뭐 갔는데 가다가 돌아왔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록을 남겼어야죠. 네. 좀 안타까운데 별 큰 기록이 없다는 건 뚜렷한 소득을 못 그렇죠. 올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별 소득이 없었으면 오히려 왜구들은 계속해서 가도 되겠다. 또 이제 날 아니면 뛰겠지. 더 가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종 원년 왜구가 50척의 배를 타고 충청도 비인현을 침략해서 민간인 무려 300명을 살해합니다. 아, 이것들은 왜 민간인을 자꾸 그리고 당시 그 싸우다가 군인들도 전사하고 장군도 전사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10명 지키는 사람이 1명 도둑을 못 잡는다고 네, 지키기만 하면요 절대 100% 방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거는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신데 그냥 다 때려잡아 버리면 우리를 공격할 사람이 없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키기만 한다는 것은 내 전략을 완전히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전략을 알고 대응 전술을 쓰면 반드시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어는 공격과 방어가 겸비하면서 같이. 돼야 나도 변화무쌍하게 되는 거지. 나는 지키기만 할 게는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0% 털리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답답했던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았던 1, 2차 정도의 정벌이었는데 이제 3차 정벌은 우연치 않게 정말 저 왜구들을 어떻게든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근거지를 털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명으로 가던 대선단 중에 몇 척이 넘어왔다가 딱 잡혀서 사실은 우리 다 명으로 가고 있었어요 라고 불었단 말이죠. 이제 가서 대마도를 싹 밀어버려야 됩니다. 누가 나갑니까? 여기에 이제 유명한 이종무 장군을 삼군 도채찰사. 삼군 도채찰사라는 것은 조선의 사령관은 도단이거든요. 네. 이 도를 넘어서는 군대를 인솔할 땐 보통 채찰사라는 거죠. 엄청 높은 지위이네요. 그렇죠. 이건 임시직이요. 절대 상설직은 없어요. 아. 왜냐하면 도 단위 이상의 병력을 평상에 관리하는 관원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군 도채찰사로 임명해서 이제 경상, 전라, 충청도 3도 병선 200척 그리고 이제 반드시 또 문관이 가야 되니까 영의정이었던 유정현을 삼군 도통사는 총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병성을 모으고 병선을 모아서 출격을 준비시킵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그 기록도 잘 안 남기고 그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거기에는 문관이 꼭 가야 되는 겁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문치주의니까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하고 한국은 반드시 문관이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정몽주가 그 황산 대첩할 때 정몽주가 이성계 종사관으로 가거든요. 근데 문관이 왜 필요하냐면 이 사실 기록하고 정리하고 행정일이 굉장히 많아요. 군대 행정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문관이라면 행정을 담당할 사람이 가야 되고 당시 무관들 중에는 글 모르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아, 그들에게 또 알려주려면 그렇죠. 이런 걸 하려면 문관이 따라 행정관이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군대를 거느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문관이 가는 거죠. 그게 좀 있겠지. 감시하러 정치장교잖아요. 가는 거네요. 아니 이성계도 그렇게 갔다 와서 하긴 본인이 그러셨으니까 본 위화도 또, 했잖아요. 예, 뭐. 근데 갑자기 새 인물이 나왔어요. 이종무 총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태조의 신임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이렇게 네. 중요한 시기에 너가 가라 라고 우리가 명을 항상 받았으니. 우리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 이방원. 이방원이 왕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말타기하고 활쏘기가 아주 능해서 왜구가 옹진성을 공격했을 때도 죽을 각오로 싸워서 막아냈다. 이런 오. 기록이 있습니다. 이종무는 전라도 해변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왜구랑 많이 싸우고 아버지도 장군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가면서 싸웠는데 그 젊었을 때 기록은 별로 없는데 그 왕들이 신임했던 것 같아요. 태조도 이종무를 되게 신임해요. 그리고 조선건국할 때 공신되고 그래서 충성심, 뭐 능력 이런 게 다 증명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정보를 가기 전에 이종무가 내부 외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한 건가요? 내부 외인이요? 일단 대마 도주가 보낸 사신을 함길도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은 혹시 이거 전략을 정보가 노출할 수 누설되니까. 있을까? 그다음에 아, 경상도에 꽤 많은 외인들이 거주를 했었나 봐요. 무려 591명이 있었는데 이 591명을 경상도에 355명, 충청도에 203명, 그다음에 강원도 그 먼 강원도에 33명을 보내서 이렇게 분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 때문에 그래서 죽거나 자결한 외인들이 한 136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혹시라도 내통하고 있는 그 외인들을 단속하기 위한 예. 조치였던 거겠죠? 무조건적으로 돌격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사실상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육지에서의 싸움이 아닌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좀 고려 대상이 되나요? 출동한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구절제사를 모두 거느리고 정벌길에 올랐었는데 동원된 병선이 모두 227척입니다. 우와! 우리 지금까지 100단이 넘는 게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네, 227척이에요. 그다음에 군사가 무려 1만 7천이 넘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많은 수군 치중병이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웬만큼 부대죠. 전투 부대가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가는 건 육지에서는 붙잡아 놓고 너 여기서 물건 날라 그렇게 되면 배 타고 가는 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훈련된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노를 저었던 뭘 했던. 그다음에 식량도 무려 65일치를 가져갔습니다. 두 달치 식량을 준비하려면 진짜 이거 한두 달에 안 그렇죠. 돼요. 군대가 두 달치 식량 쌓는 게 정말 속된 말로 당시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장난 아니게 시간이 걸려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또 외구가 언젠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쌓아놓고 정말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진짜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준비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그야말로 거침없이 공격만 하면 그렇죠. 되는 거 그야말로 아닙니까? 원정대죠. 네. 원정대인데 정벌군이 6월 19일에 주원 방포를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20일에 먼저 10척 정도가 대마도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죠. 그러니까 앞에 정찰대. 그렇죠. 탁 하고. 네, 간 거예요. 태종 때 좀 기화시킨 일본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을 시켜서 야 너 가서 항복을 한번 권유해봐라.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그렇죠. 뭐 네. 대마도가 항복하면 무혈입성. 근데 여기서 뭐 당연히 오케이 이럴 리는 없죠. 그래요? 예, 대답이 없었어요. 아예 대답이 없으니까 토벌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외구가 지금 명으로 대선단이 떠났는데 네. 이들을 기다리거나 이들의 무역을 이제 담당하는 그 전당들. 그러니까 소개 및 토벌 작전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적병 114명을 참수합니다. 그다음에 21명을 포로로 했고 1939호의 가옥을 불태우죠. 이 정도 규모를 봤을 땐 그야말로 대마도가 쑥대밭이 된 거죠. 그렇죠. 1900호. 이 정도면 대마도 전역이 그냥 다 불태워진 거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뭐 전역까지랑은 몰라 주요 항구나 주요 거점은 다 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대마도 지도를 놓고 이때 이렇게 작전한 거를 보면 대마도가 크게 상도하도라고 중간에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그 중간에 이제 조그만 다리 같은 지역이 있는데 고기를 막아버려요. 상도와 하도가 딱 분리돼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양쪽을 다 공격한 게 아니라
대마도의 주요 읍은 중간하고 밑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지역을 딱 막아버리고 아래쪽을 소탕하는 거죠. 도망친 애들은 되게 이제 북쪽으로 도망갔거나 산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상도도 그러면 혹시 토벌을 하나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네. 상당수의 주민들이 조선군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튀었는데 네. 거기가 뭐 부유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네. 일주일치 식량도 못 가져갔대요. 네. 그래서 산 속에다가 숨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2달치 식량 가져갔잖아. 네. 이제 저기 방책 쌓고 버티면 손 들고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식량 떨어지는데 그렇죠. 100% 이기는 거예요. 네. 버티면 돼.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작전이 뒤틀려요. 왜요? 버티지 말고 들어가서 잡아라. 굳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아니 어차피 놔두면 배가 고파서 나올 것이고 항복할 그렇죠. 건데 왜 굳이 들어가서 잡으라고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게 탁상공론일 수 있는데 이 거의 일주일이 돼가던 6월 26일 네. 조선군 사령부에서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그 대규모 원정대 보냈는데 왜 제대로 된 전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사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논쟁이니까 네. 교수님 말씀대로 뭐 방책을 싸고 기다리면 100% 이긴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부대를 편성해서 끝까지 추적 섬멸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사 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현장 지휘관의 이 보고와 제대로 된 결정을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 진압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요? 바로 그거예요. 네. 준비된 작전으로 성공했을 때 업돼가지고 맞다. 준비 안 된 오버한다 행동을 하다가 그랬죠. 사고 치는 걸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맞다. 무수히 이야기해왔어요. 우리가 가장 근거리에서 했던 게 불과 수십 년도 안 된 중동전 6차전이었나요? 5차전에서 보면 100% 성공한 작전을 거기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 작전 벗어난 행동했다가 무참하게 깨진 그렇죠. 결과를 본 적이 있죠. 자기가 철저히 준비해서 이긴 작전인데 이걸 택상에 갖다 놓고 우리가 3배는 세네. 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나가면 3대1로 이기겠지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옆에서 누가 또 부축해요. 전과 확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산속에 숨었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하나 전투를 벌이자. 그래서 거점을 찾아요. 거기를 제가 가봤었는데 네. 간단히 말하면 그 읍 평지로 상륙해서 찾아 올라간 게 아니라 쟤들이 산에 숨었다. 그러니까 뒤쪽 좁은 만에 내려가지고 그 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좁고 길도 좁은 계곡이거든요. 누가 갈 거냐. 이게 절제사가 셋인데 제비뽑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박실이라는 절제사가 걸려요. 근데 이분 말에도 보면은 다들 절제사 안 들어가고 싶었죠. 준비 안 된 현장 당연히 안 지휘관들은 들어가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겁쟁이 전투를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나가라. 그러니까 제비뽑기에 살수 얘가 내려간 거야, 박실이.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면 2열 종대로 가기도 힘든 좁은 길이고 양쪽으로 한 70도 경사되는 가파른이라. 매복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이게 쭉 들어가는데 일본군은 병력은 적었지만 이때는 결사각오로 싸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습격이 와요. 그랬더니 병사들이야 이거 매복 지점인데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갑자기 공격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장기 이거를 하려면 네. 무조건 높은 데로 가야 돼요. 네. 언덕으로 올라가요. 네. 그리고 진을 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네. 문제는 이걸 일본이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뒤에 있었나요? 바로 그거예요. 아, 한순간 위에서 덮쳐 내려와요. 이렇게 되면 걔들이 병력이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황이 나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적의 이 수에 말렸구나. 그 순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0명에서 180명 정도의 전사 사상자가 나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오니까 배에 있는 군대들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돌발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배에선 안 내리고 그러면 역사상 가장 처참한 일이 벌어지 배를 향해 도망가는 애들을 뒤에서 쳐 죽이는 거죠. 아니 근데 배에서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군들이 뒤를 친 거예요? 거기가 많이 좁아서 배들이 이렇게 좀 장대하게 안전적으로 포진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배들도 많지 않고 뒤로 퍼지고 그랬을 거야. 그때 이제 이순몽이라고 또 이분이 나중에 조선 초기에는 아주 싸움 잘하는 양반인데 내려서
언덕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바로 포구 바로 옆에 또 비탈이에요. 네. 아마 거기 같아. 올라가서 이제 쫓아오는 애들을 저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러가서 병력이 타게 되죠. 사실 엄청나게 큰 손실은 아니고 180명 정도 전사, 적은 수는 아니지만 뭐 무참한 그렇죠. 대패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만 몇천 명이 갔는데요. 네. 하지만 잊지 않아도 그렇죠. 될 뻔했는데. 전혀 그게 희생할 필요 없는 아까 병사들. 네. 그리고 지는 과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형편없이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병사들이 이걸 싸워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낀 그렇죠, 거야. 그렇죠. 내가 재수없게 지금 이상한 전투에 갔다. 전세 아니, 그러니까 재미뽑게 했다는 거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러니까요. 튀자 이렇게. 아니 근데 튀어버리는 거야. 삼절도에 지금 장군들이 제비뽑기를 했다는 건 세 장군 다 이건 아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탁상공로라는 누군가가 같이 타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러면 좀 강하게 주장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이제 조선이라면서. 거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그게 잘못된 거야. 아무리 그렇다도 제비뽑기로 가는 게 아니라 협곡을 통과할 때는 전술이 있어요. 토브루크 전투 있었잖아요. 그때 로마군이 계곡에 그냥 들어갔다가 네. 숲에서 전멸당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로마군이 복수하러 가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게르마니쿠스는 이렇게 하죠. 부대를 세 개로 나눠서 한 부대가 뒤에 포진을 완전히 하고 있고 한 부대가 들어가요. 만약에 덮치면 바로 도망쳐 나오게 하고 밑에서 포진하고 있던 부대가 저격해서 쫓아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통과를 하면 저쪽에서 진을 쳐요. 그러면 계곡 입구와 끝에 진이 세워지죠. 그 다음에 2군을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좌우를 엄호하면 마지막 군대가 들어가요. 이게 계곡 통과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3군이 같이 작전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많이 너무 좁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전혀 후위 방벽도 치지 않고 그냥 들어가니까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당한다라는 생각이 퍼져 있을 때 터지면 그냥 도망가는 튀어버린다고. 제비뽑기도 제비뽑기지만 그런 전술적 준비 없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사실은 당연히 이제 그 장군들은 이거 아니잖아라고 지금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그러면 쫓아갔던 탁상공론을 하시는 분은 이것이 오히려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더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손실을 입은 전투인데 대마도 정벌 자체를 실패로 만든 전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책 쓸 때는 여기에 대해 저도 좀 통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한 20년 전에 그때만 해도 좀 젊을 때라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듣는 분의 심정을 알아. 그런데 이게 전쟁사를 그 뒤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투고 대마도 정벌의 의미 자체를 훼손시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준비 안 된 전투를 했다는 건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전투가 마무리되고 14일 작전을 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되는군요. 아쉬운 건 좀 더 버텨서 항복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뭔가 들긴 합니다만 질적, 양적, 내적, 외적으로 아주 철저히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좀 허무한 결과긴 두 달 하네요. 식량 가지고 갔는데 14일 만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겠죠. 자 그러면 대마도 정벌은 뭐 이것으로 끝나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나름 이제 태종이 협박성 블랙메일을 하나 날려요. 대마도주한테. 뭐라고 하냐면 만약 능히 번역히 깨닫고 다 휩쓸어와서 항복하면 조정성은 좋은 벼슬을 줄 것이며 두터운 녹도 나누어 줄 것이요. 만일 용사 10여 명만 명을 뽑아서 방방곡곡으로 들어가 치면 주머니 속에 든 물건과 같이 오도가도 못하여 반드시 어린이와 부녀자까지도 하나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는 까마귀와 소리개의 밥이 되고 물에서는 물고기와 자라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아 어찌 깊이 불쌍히 여길 바 아니겠는가. 이제 선지로서 일의 마땅함을 자세히 알게 하노니 잘 생각하라. 내 살려는 드릴게.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서신을 받고 아이고, 어이 무서워지겠네. 항복 이렇게 안 할 하나요? 것 같은데. 근데 일본도 원래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걔들도. 그래서 대마도주가 그 전에 보내는데 이제 우리 돌아갔던 주력이 돌아올 때가 됐고 좀 있으면 태풍도 올 텐데 그냥 빨리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걔들도 반협박성 메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선은 원래 2차 정부를 준비했어요. 니네 주력 함대를 없애줘봐.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럼요. 돌아와서 다시 우리나라를 거쳐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대를 둘로 쪼개서 하나는 지나가는 애들을 요격하고 한 대는 미리 대마도에 가 있다가 왜냐하면 바다를 거치고 지치고 두드려 맞고 오는 애들은 지쳐 있으니까 다시 가서 이제는 상륙하지 말고 거기 이미 초토화시켰으니까 항구에서 머무르다가 돌아오는 애들을 맞아서 없애라, 수장시켜라 라는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오, 그래서 이걸 시행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요동으로 간 부대가 조선이 중국에 통보를 하거든요. 요동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요동에서 유강이라는 총병이 군대를 거느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그 요동에서 상륙하면 어디로 올지 뻔했기 때문에 이걸 중국 역사에서 망해과 대첩이라고 그러는데 네. 망해라는 지역에서 복병으로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아, 우리가 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게 중국사에서도 외구애하고 싸워서 큰 전투 중에 하나예요. 어, 그러니까 어라. 그쯤 됐는데 그걸 뭘 굳이 우리가 또 몇 대 안 남았대는데. 그래 가지고 보내고 네. 작전은 이제 이걸로 됐다라고 종료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뒤로 세상에 좀도둑이 완전히 없어지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외구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는데 대마도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 이렇게 되면 대선단을 보내는 건 저지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대마도에서 출격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오는 애들을 그렇죠.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런 대규모 침공은 확실히 사라져요. 그러면 대마도주 입장에서도 조선과의 이 관계를 악화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왜냐하면 주력 부대가 박살이 네. 났으니까. 이제 그때 좀 튕겼는데 이때부터 이제 튕길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납작업들입니다. 아,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경상도의 일부를 우리가 복속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복속한다고요? 밑으로 들어가겠다. 경상도. 경상도 일부로 네. 대마도가 그렇죠. 들어가 있다. 이게 오. 우리가 원하는 거죠.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오. 기자님이 원하는 거지. 조선은 안 원했어요.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지금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외국 허브라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원래 요구하는 게 그거였죠. 그렇죠. 대마도가 외구의 거주지기도 하지만 허브니까 그걸 막으라는 거거든, 니네가.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씩 튀어나와서 털어먹는 건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안 하겠다. 니네로 모이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종께서 통 크게 오케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삼포를 개항하게 됩니다. 그때 삼포 개항이 이때 있었던 이때 삼포기항을 그렇죠. 하는군요. 그다음에 그래서 대마 도주에게만은 통상을 허락해서 이제 무역을 하게 허락을 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마도주 입장에서도 좀 큰 것을 얻은 거네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는데 강온 양책. 예를 들어 정벌을 하고 삼포를 열어준다.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뭘 줄 때 그냥 주면 걔들은 아 쟤들이 힘이 약해서 주는구나. 더 털어요. 우리가 털면 털수록 더 많이 주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때릴 수 있어. 한번 치고 주면 아 맞는 거보다는 그냥 이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약해서 주는 건 아니구나. 그냥 안 맞고 받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해야겠지만 인간관계가 어디 착한 사람과 착한 사람만 있냐고. 그리고 집단과 집단이 거래할 때는 착함과 착함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이익과 이익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제일 이익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 근데 왜 대마도 정벌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나왔던 인물 태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이종무는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서 이제 좀 불행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종무가 돌아와요. 네. 뭐 난리가 났었죠. 이런 대단한 승리가 어딨냐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잠깐 축제 모드가 지나고 나서 탄핵이 들어옵니다. 이종무 장군의 탄핵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이끌었는데 왜 내려오라고? 첫 번째 이제 그 제비 뽑았던 사건. 아 예, 누가 갈 것이냐 산으로. 제비 뽑았다. 그리고 왜 한 부대만 내려보냈냐. 아까 제가 전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돌아올 때 왜 구원 안 했느냐. 그래서 이제 국문하자라는 게 탄핵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태종말하고 세종말이 섞여 있는데 당시 군사지휘를 상왕인 태종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태종이 그런 말을 해요. 야 패전보다 승전이 많지 않냐.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걸로 다 일일이 처벌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종무가 공이 없다가 국가의 체면은 뭐가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선의 신하들이 그런 거로 또 굴복할 사람들이냐. 아유, 누가 이거 끌어내려서 일단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내면 좀 내려놔야지. 우리가 많이 듣던 거 불가하옵니다. 이거. 텅저 가야지. 이마 찌고 피 나고. 여기서 좀 어떤 이건 말을 좀 하나요? 심한 말이 나와요. 신하가 공적을 세우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지 업무 수행 중에 하나잖냐. 이게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어느 수령이 선정을 했대요. 흉년이 들었는데 막 이렇게 해서 백성들 많이 구제했다고 재포상하자 그러면 아니 수령의 백성 먹여 살리는 건 당연히 지가 할 일이지. 부모가 애 병간호했다고 상 줍니까? 뻔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아휴. 근데 이게 전쟁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논리를 적용하면 안 안 되죠.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좀 심하더라고. 아우 정말. 고로 신하가 당연히 할 일이다. 따라서 공적이 면책사회가 될 수 없다. 장군이 작전을 잘못해서 부상자가 났으니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제가 이 기록을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전쟁 안 지 오래됐어요. 근데 만약 지금이라도 뭐 어디서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요즘도 이런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아 생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축구하고 온 거 보면. 아,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생길 것 했어요. 같아요. 그 참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전에 조선은 그런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중론을 결정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현명한 판단을 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걸 믿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이런 말씀 드리는 네. 거고. 어쨌든 이것도 왕이 반대해서 넘어가요. 그랬더니 세 번째 건수가 나와요. 우리가 또 전쟁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출전하려는데 제가 싸움은 잘하는데 부타째로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좋아 쟤 데리고 가서 너 이번에 풀려나고 싶으면 열심히 싸워. 이런 거 우리 영화에서 엄청 많이 많이 봤어요, 봤죠. 많이 봤어요. 그리고 원래 싸움 잘하는 애들은 평소에 꼭 뭔 사고를 저질러서 네네. 어디 가 있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두 명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고려 때 같으면 이게 하등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조선은 사적으로 이걸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치국가라는. 예, 법치국가가 돼가지고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월권 행위를 했다. 조선은 자기 부하 장수를 자기가 선택할 수 없어요. 고려는 그게 됐는데 그래서 왕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 전후 사정을 보면 당시 항구에 있었거든요. 백은 바람 불 때 가야 돼요. 그때 놓치면 재수 없으면 2달도 기다려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상황이 말로 허락을 했는데 그 허락한 문서가 오기 전에 출발? 바람이 부니까 배가 출발해 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걸 그런데 갖고 이게 걸려요. 아니 허락했다면서요. 근데 그 문서가 안 안 왔다. 왔잖아.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면 풀어주라고 돼 있습니다 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도장을 안 찍었다. 그래서 사형 주장이다. 그래서 결국 그 김훈하고 노이라는 그 뽑혀갔던 장군은 가산을 정몰해서 노비로 만든다. 자 앞으로 그럼 누가 가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종무는 유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종무 씨한테 너무 화날 거야. 너무 화나죠.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는 말을 한 모양이에요. 이게 또 걸려요. 이렇게 되면 왕에 대한 항명이 돼요. 이게 또 가중 처벌이 돼가지고 결국 부처라고 그러는데 유배를 가는데 부처라는 건 뭐냐면 너 어디로 가 이게 아니고 서울을 떠나. 그래서 네가 원하는 데 가 살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어쨌든 보호는 해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종무는 부처 갔다가 돌아왔다가 돌아오면 또 트집 잡아서 가고 그러다가 죽어요. 병이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화병이 났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군인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대우해줘야 되고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국민이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요 다음에 벌어지는 여진 정벌에서 세종이 미리 충분한 공작을 합니다. 결국 국가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거고 온전한 리더는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군 육진 개척에서 세종이 사전 공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의 논리를 문관의 생각이나 정치 논리로 과하게 재단하지 말지어다 라는 공작을 충분히 해요. 어허 역시. 역시 믿을 분은 세종대왕. 아 우리 대장님. 발전이 일어나네요. 아유 우리 대장님. 네, 지금 방금 끝날 때쯤에 고구마를 많이 먹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사이다를 마실 수 그래서 있겠죠. 역사는 어떻게 과거의 교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과거를 어거지로 왜곡하지 말고 네. 이 교훈을 가지고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특집으로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국방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우리 군대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라. 세계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시시각각 달라지며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한반도의 정세.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은 안전한가? 과거 군대의 변천사와 앞으로 전 세계 군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는 힘 자주국방. 강한 군대로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방개혁 2.0. 강한 군대로의 새로운 변화 국방개혁 2.0. 성공적인 군 개혁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본다.